어둠이 내려앉은 파리에선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프랑스 작가 장 kok토의 말처럼 파리는 걸음마다 낭만 한 자국을 남기는 곳이죠. 지금 이 시대가 파리에 대해 가지는 애정은 1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20년대 파리는 소위 예술의 황금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 대한 환멸과 증오를 환락과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했죠. 우리에게 친숙한 어니스트 해밍웨이, F. 스컷 피츠제럴드,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등 네루라 하는 예술가들이 당대 파리를 누비며 젊고 생동하는 예술을 창조해냈습니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는 바로 그 시대로 돌아가 우리가 마주하지 못했던 시대에 대한 향수를 자극합니다. 과연 이 시대 속 파리는 어떤 사상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엔 1920년대 파리를 수놓은 잃어버린 세대의 인문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1926년에 출간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서문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의 정신적 지주이자 소설가인 거트루드 스타인의 말을 차용해서 쓴 문구죠. 당시 스타인도 파리를 거점으로 삼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살롱은 젊은 예술가들이 시대와 철학을 논하는 공간이었죠. 그 가운데에는 가늠할 수 없는 상실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전쟁에 군수물자를 대며 호황을 누린 덕분에 경제적 번영이 지속됐죠. 대표적인 변화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었습니다. 포드사에서 제조 과정에 컨베이어 벨트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한 덕분이었죠. 당시 포드 자동차가 24초당 한 대꼴로 제작되었다고 하니 그 열풍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 성장은 미국 사회에 물질주의라는 물결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라디오, 냉장고 등 각종 신기술이 접목된 재화는 물론 스포츠 등 레저 문화에도 열광했습니다. 수요에 맞춰 공급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늘어나는 현상은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죠. 하지만 미국 청년들에게 20년대는 달갑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전 후 사회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설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경기 호황과 일자리는 정비례 관계라는 게 통념인데 당시 미국에선 일자리가 딱히 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당시 미국 산업 전반에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자본가 입장에선 저임금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였죠. 기계가 노동 현장을 꿰차는 만큼 일자리는 감소했고 내수 성장의 열매는 고스란히 자본가 손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청년들은 부는 고사하고 부를 축적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미국 청년 지식인들에겐 더 큰 우울함이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재화를 소비하고 똑같은 취미를 즐기며 획일화된 시대 자체가 그들에겐 절망적이었죠. 덩달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성으로 가득한 뉴스와 가십거리로 가득해진 사회를 바라보며 젊은 지식인들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자본 논리에 잠식된 고향을 뒤로 한 채 미국 청년 지식인들이 눈길을 돌린 곳은 바로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당시 파리는 전후 혼란 속에서도 예술의 황금기를 이룩하는 중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예술 사조를 거부하고 순수예술과 새로운 사회의식을 결합하는 아방가르드 운동이 대표적인 움직임이었죠. 젊은 예술가들이 개성을 표출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기회의 땅이었던 셈입니다. 고향에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낯선 타국에서 다시 찾고자 노력하고 끝내 이뤄낸 청년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쩌면 그들은 잃어버린 세대보다 잃어버릴 뻔한 세대라 불리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20년대)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F. 스컷 피츠제럴드. 그는 1924년 파리로 넘어오며 본격적으로 문학적 재능을 뽐내게 됩니다. 넘어온 지 불과 1년 만에 대표작 위대한 개츠비를 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작품은 화려하고 부유한 미국의 허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부를 쫓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극명하게 나뉜 계급, 온갖 이권을 나눠먹기 위한 부패, 무질서한 향락에 빠진 상류사회 등 1920년대 미국의 어두운 이면이 가득하죠. 전쟁이 불러온 허무주의를 사치와 쾌락으로 씻어내려는 시대의 한계를 짚어냈다는 점에서 위대한 개츠비는 아직까지도 미국 현대문학의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시주의 문학의 대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1921년 그는 소설가 셔우드 앤더슨의 추천을 받아 파리로 건너오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토론토 데일리 스타지의 파리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유럽 전역을 활보하고 언론인의 삶을 이어가죠. 반면 작가로 살아가는 일상은 변변치 않았습니다. 1923년 첫 작품 3편의 단편과 10편의 시를 펴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이때 그는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피츠제럴드였죠. 해밍웨이의 문체와 재능에 감탄한 그는 절친한 대형 출판사 편집인들에게 해밍웨이를 소개해줍니다. 이때부터 그는 날개 돋친 듯 작품을 쓰기 시작했고 1926년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작품으로 해밍웨이는 참혹한 시대를 건조하고 간결한 문체로 그려내는 하드보일드 문학의 시작을 알렸죠. 이후 그는 전쟁터를 누비며 얻은 영감으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과 같은 명작들을 펴냈죠. 1952년엔 자신의 쿠바 경험을 토대로 펴낸 노인과 바다가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그는 명시상부,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거듭납니다. 애석하게도 그의 최후가 그의 아버지처럼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패배할 수 없다는 노인과 바닷속 문구처럼 그가 끊임없이 나은 세상을 고민했던 시대의 지성인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초현실적인 광기를 표현한 화가 살바도르 달리, 범상치 않은 표정에서 느껴지듯 그는 평범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엔 미술사 과목 시험에서 심사하는 당신보다 내가 더 답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백지로 낸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그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죠. 이처럼 비범했던 달리에게 파리는 영감의 원천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달리는 두 가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동경하던 피카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예술관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그의 초기작에 피카소 특유의 입체주의 화풍이 녹아있다는 건 달리에게 피카소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보여주죠. 두 번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었습니다. 달리는 프로이트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꿈과 정신세계의 메커니즘을 자신의 작품에 녹여낼 정도였죠. 그의 대표작인 기억의 고집도 파리 생활 당시 정신분석학을 탐독하며 얻은 찰나의 영감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처럼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창조한 살바도르 달리의 우상이었던 파블로 피카소, 그 역시도 1920년대 파리에서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피카소는 거트루드 스타인과 남다른 관계였습니다. 정확히는 그녀에게 후원을 받는 입장이었죠. 당시 스타인은 가난하지만 재능이 있는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으며 경제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원한 화가들 중 가장 돋보인 건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였습니다. 각각 입체파와 야수파의 창시자로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은 치열한 경쟁 관계를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특히 피카소의 입체주의는 하나의 평면 그림을 두 가지의 시각에서 해석하게 만드는 게 특징인데 당대 동료 화가들에겐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의 예술세계는 명성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으며 미술계 주류로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의 예술사조에서 탈피한 새로운 문화 경향의 발원지였던 당시 파리는 그의 예술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죠.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과 그들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후원자들, 파리의 황금기는 이 돈독한 침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길이 한 살롱으로 들어설 때 멋들어진 피아노 연주로 좌중을 휘어잡는 한 남자,
바로 미국의 작곡가 콜 포터입니다. 처음에 그는 브로드웨이 데뷔를 꿈꿨습니다. 뮤지컬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1917년 돌연 프랑스로 향합니다. 당시 파리에는 미국에서 넘어온 안무가들과 재즈 뮤지션들이 많았습니다. 콜 포터는 이들과의 교류는 물론 음악에 대한 학업도 이어가며 활발한 작곡 활동에 나섭니다. 영화에서 달콤하게 울려 퍼지는 레스두인 역시 그가 파리에 머물던 1929년에 발표된 곡이죠. 그에게 파리가 준 감동만큼 프랑스 음악계도 콜 포터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파리에서 보낸 20여 년 세월이 프랑스 음악 문화를 진일보하게 만든 계기였다는 평이 지금까지도 줄을 잇고 있죠. 콜 포터를 뒤로 한 채 카메라 앵글을 따라가면 한 흑인 여성이 피츠제럴드 앞에서 유려한 춤 사위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조세핀 베이커. 미국에서 태어난 그녀는 10대 때 이미 브로드웨이에 진출할 정도로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문화계에서 흑인 차별 문화가 만연했던 탓에 그녀는 19살이었던 1925년 프랑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재즈 열풍이 불던 때라 그녀의 춤사위는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깃털이 달린 치마와 바나나 벨트 등 이국적인 복장을 입고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파리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흑인 사회의 자율성과 여성의 성적 해방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차별의 시대 속에서 그녀의 신념은 성별과 인종을 넘나들며 실현됐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사후 프랑스 위인들을 안장하는 판테온에 묻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처럼 미드나잇 인 파리 속 1920년대 파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문화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술가에게는 시대의 각인이 찍혀 있다. 야수파의 대가이자 20세기 초 미술사를 이끈 앙리 마티스는 예술엔 한 시대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 속 예술가들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투영된 예술을 창조해냈죠. 그 예술이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주저하지 않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1920년대의 그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 시대를 살아내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없이 표현해냈습니다. 그 과정에 수반된 그들의 이유 있는 용기와 천재성이 은은하게 녹아있는 영화 속 대사를 음미하면서 100년 전 생동하는 파리를 오감으로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